자, 시간 됐죠?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기출 문제와 그리고 정답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 그리고 초등 그리고 중등 순으로 이제 제가 답을 적어서 드렸고요. 모든 내용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그리고 유아교육학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도 있고 초등 같은 경우도 초등 교육과정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답 내용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별표가 있죠. 그 별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새롭게 나왔거나 아니면 뭐 구면이거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난이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수업에서는 정답보다는 지금 이 지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교육과정 A,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유아 특수교사 김교사와 예비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자, 선생님, 제가 드렸던 10분짜리 소그룹 활동 영상을 보며 지수를 관찰 기록을 해보셨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때부터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관찰 기록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과 관련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관찰과 관련해서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관찰 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죠.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양면삼책 기준으로 우리는 총 4가지의 관찰 기록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행동 묘사, 그리고 뭐 결과물, 그리고 행동 특성 중심, 시간 중심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하고 봤는데 이상한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 시간 표지법. 시간 표지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이네. 근데 시간 표지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순간 표지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위기상황을 본다고 하면 시간 표지법의 하위 유형으로 순간 표지법을 언급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제를 보면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다 어떤 내용이다? 관찰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는 특수교육학 문제고 하나는 유아교육학이나 또는 유아 특수교육학 문제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유아교육학 또는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으로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기준으로 보면 시간표지법의 하위 유형으로 순간표지법 그리고 기획 그리고 세모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자, 예비교사가 사용한 시간표지법 중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을 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표지법의 하위 유형이 3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순간표지법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 전체와 부분이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행동 발생과 학계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의 그 대략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치,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는 과소 추정, 어떤 거는 과대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전체 간격 같은 경우에는 과소, 그리고 부분은 과대가 된다는 이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뭘 물어보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얘를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거는 유특 문제이기 때문에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얘네들과 관련해서 이거 과소 추정되냐, 과대 추정되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의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간, 그 다음에는 전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기준으로는. 그렇죠? 다음,
자, 밑줄 친 니은을 고려할 때 시간 표준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한 문제예요. 뭔 말이냐면 여기 니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수가 친구들과 조금 더 오래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쓸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앞뒤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내용이 딱 들어옵니다. 어떤 거? 지속시간 기록법. 그리고 그 밑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소그룹 활동 시간 중 10분간 친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만 본다고 하면 네, 이거 지속시간 시간 지원으로 답을 몰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의 정의와 개념을 서로 엮거나 비교해서 답을 쓰면 대부분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뭘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시간표준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그러면 시간표준법이 뭐냐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시간표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 끝에서만 관찰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백분율만 알 수 있어요. 백분율만. 근데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지속시간과 관련해서 총 4가지의 기록 방법들이 나오잖아. 그 4가지의 기록 방법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있다고? 지속시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전체 지속시간, 평균 지속시간 등과 관련해서 상호작용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만 보면 답 쓸 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앞뒤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서들을 찾고 그 단서를 가지고 뭐 한다고? 정의를 이용해서 서로 비교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 뭘 물어본다고 하면 정의 또는 개념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정의 또는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말을 써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장기 목표를 정할 때는 지수의 목표가 지수에게 중요한지, 지수 부모님이나 개별화 교육 계획 팀이 동의할 만한지, 지수 또래들의 또래 상호작용 정도 등을 고려해서 디귿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디귿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냐를 묻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타당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출 분석한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지수의 목표가 지수에게 중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재 목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수 부모님이나 개별화 교육계획 팀이 동의할 만한 건지, 이거는 절차의 적절성 또는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수 또래들의 또래 상호작용 정도를 고려하는 거,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의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기출문제를 풀어봤다고 하면 초등 문제에서 얘네들의 예시를 쓰는 게 시험 문제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FM대로 기출 분석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당구원화를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방금 얘기했던 뭐 목표의 중요성,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결과의 의미성 있잖아요. 이게 다 옆에다가 예시로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과 관련된 예시를 쓰라고 하면 이 예시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답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써서 틀렸다고 하면 누가 그러면 시험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3번째. 1. 밑줄 친 리을 바르게 수정하고, 그리고 밑줄 친 미음의 목적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나 진단 및 평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희 선책에 나와 있는 평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특 내용으로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문제보다는 지문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자, 제가 민호의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도 드렸는데 평가 계획은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자,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를 지도하면서 민호의 수행을 본 후 평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로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등이라고 하면 이거 알 겁니다. 왜? 알다시피 평가는 언제 합니까? 평가 계획은 목표고 평가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몰랐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BN 같은 경우에도 CBN 문제 언제 만듭니까? 2단계에서 만들잖아. 그렇게 봤을 때도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민호가 목표 행동 수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도 점검 자료를 분석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행동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등 적절한 교수적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목표를 정했어. 근데 중지를 했단 말이야. 안 되면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목표를 바꾸든가 교수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수 방법을 바꾼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수적 합파라고 부르죠. 여기에 교수적 합파 5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방법의 수정이죠. 방법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전략의 수정이죠. 과제 난이도 수정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 내용을 많이 알수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어중간에 알면 뭐가 안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너 이거 소위 말해서 메커핀이라고 불리는 페이크 정보들이 꽤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다가 어느 정도 알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애매하게 알면 이거를 구분 못 해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알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애매하게 알게 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요. 모든 질문들을. 그래서 이거는 유특 문제다. 자, 다음 2번 문제. 발달지체 유아 은우의 1화 기록 자료를 일부이고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했다고 하면 1화 기록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뭘 물어보는데 대부분 1화 기록 시 위점 또는 주의점을 물어봅니다. 자, 나는 유아 특수교사 윤교사와 유아교사 김교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봅니다. 자, 은우 4살 관찰자, 관찰 시간, 그리고 관찰 장면 지금 10분 정도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관찰 내용을 보면 미술 놀이 영역에서 유아들이 나비 적기 5단계를 따라 종이 적기를 하고 있다. 은우가 보라 옆에서 바라보며 앉아있다. 심심해 보이는 은우가 친구들과 함께 나비를 적고 싶은지 색종이를 꺼냈다. 보라는 자리에 앉아 색종이를 꺼내고 나비 적기를 단계를 보며 색종이를 반을 접는다. 은우가 1단계를 보고 따라 접는다. 은우가 못해라고 말한다. 색종이를 펼쳤다. 다시 접더니 못해라고 한다. 옆에 앉아있던 보라가 나비 접기 단계를 손으로 가르치며 이거 보고 따라 접어봐 라고 말한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민기가 맞아. 따라 접으면 쉬어라고 말한다. 은우가 민기를 쳐다보며 못해라고 말한다. 은우는 색종이를 두고 역할놀이 영역으로 간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가에 밑줄 친 기획에 적용할 활동 단순화의 구체적인 한 가지 쓰고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도 재밌게도 이 활동 단순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적합화 같은 경우 유특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과정 수정이라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과정 수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지원, 교재 수정, 활동의 단순화, 선호도 활용, 적응도구 사용, 성인 지원, 또래 지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활동의 단순화 이 부분을 뭘로 바꿔서 볼 수 있냐면 교수적 합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적 합화로 보고 문제 풀어도 풀립니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에 밑줄 친 니은 미음 중 1화 기록의 진술로 옳지 않는 거 한 가지 찾아 그 이유를 쓰라고 하죠. 역시나 1화 기록은 주의점, 위점을 물어보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2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나오냐? 1화 기록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과 그리고 내 생각, 즉 객관적인 내용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늘 나오는 게 말과 행동을 분리해줘야 된다. 늘 나오잖아.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눈에 띄죠. 이거 니은 보면 심심해 보이는 은우가 친구들과 함께 나비를 젓고 싶은지 색종이를 꺼낸다. 이거 다 이 적은 사람 어디 갔냐?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쵸? 객관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썼다. 이 부분이 문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찾아보면 1학기력은 딱 유특에서 늘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초특, 중특에서는 1학기력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한 문제도 안 물어봤습니다. 1학기력과 관련된 내용을. 자, 그리고 2번. 나의 밑줄침 비입에 해당하는 행동관찰 기록방법 명칭을 쓰라고 나오죠. 그럼 일단 이것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보고 행동관찰 기록방법을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머릿속에 다 떠올려야 돼. 그리고 문제를 봐야 돼. 자, 여기 나오죠. 선생님, 은우의 소리 지르기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비읍. 은우의 소리 지르기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사건과 문제 행동, 후습 결과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거 이렇게만 보면 끝났죠. 뭐? ABC죠, ABC. 그래서 ABC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ABC 같은 경우에는 양변성책 기준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건의 순서를 라는 표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은우는 친구들이 자신의 장난감을 가져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은우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친구들이 장난감을 다시 돌려주더니 소리 지르는 행동을 멈췄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정해야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요인 유관, 4요인 유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3요인 유관이라고 해서 SRS로 생각한다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위가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결국에는 시옷과 관련된 행동의 기능은 네,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거 물건을 네, 얻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런 거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건 현재 우리 시험에서 문제 행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선언사건 중재에 나와 있는 그 4가지 문제 행동 기능을 쓰는 게 거의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 기능은 일단 그 4개로 먼저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은우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은우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행동 차별화가 혹은 FCT,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으로 보면 이응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뭘 쓸 수 있냐? 일단 저 내용을 보고 일단은 고민해야 될 거. 아, 이거 우리는 대체 기술과 관련된 고려사항 그리고 대체 행동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늘 이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반응의 효율성.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없죠? 반응의 효율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무조건 대체 기술과 또는 교체 기술과 관련된 고려사항, 선정식 고려사항을 물어볼 때는 반응의 효율성을 늘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행동 차별화에 나오는 대체행동 차별화에 나오는 대체행동 선정 기준을 쓰시면 되겠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성범 선칙에 나와 있죠. 기능의 동일성, 수행의 용이성, 동일한 반응 노력, 사회적 수용 가능성. 이 4가지. 그러면 이 4가지 쓰면 되겠지. 그리고 유특에서는 이 4가지 쓰는 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됐죠? 이렇게 뜯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아, 반응의 효율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구나를 아셔야 돼요. 자, 다음 3번 문제. 가는 유아특수교사 최교사와 초임 유아교사 박교사 학부모의 대화 내용이 일부이고 나는 박교사의 반성적 전언의 일부이다. 다는 최교사와 박교사의 대화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선생님, 우리 준수가 병원에서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을 가능한 빨리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준수는 바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 말하는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았다는 같은 경우 의학적 진단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 특수교육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바로 특수교육을 받는 건 아니고 기획 절차를 거쳐야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와 진단 및 평가에서 나오는 평가 절차를 생각한다고 하면 선별, 진단, 그 다음에 적부성, 적격성이잖아. 즉, 이 적격성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적부성 또는 적격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유아특수교육으로 풀었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장애 진단 따로, 교육적 진단 따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적격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준수에게 의례적 중재를 시행해 보도록 하죠. 의례적 중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례적 중재의 정의를 생각하면 되겠지. 정의에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의례적 중재는 일반 학급에서 시행되는 비공식적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얘와 관련해서 목적이 늘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근래에는 뭐가 나왔다? 얘와 관련된 유의점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봤다고 하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죠.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딱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준수에게 가해 밑줄치 니은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한 가지. 즉, 의례적 준수를 하면 뭐가 좋은데? 목적 쓰면 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위안 감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는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준수에게 중재를 시작하면서 선호도 평가를 활용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 저 선호도 평가, 네, 제가 알기로 25년 특수교육 기출문제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구장창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선호도 평가 관련해서는 이성문 선생님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성문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도 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시행 기반 평가. 어차피 시험 문제는 시행 기반 평가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왜? 이 시행 기반 평가는 이성문 선생님 책 말고도 이호신 선생님 책에서도 시행 기반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 기반 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는 열심히 봐야 됩니다. 초등과 중등은. 그래서 답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행 기반 평가. 그리고 이호신 선생님 책에서는 이거 강화 표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놀이 활동을 할 때 준수가 종종 교실 밖으로 나가서 애를 먹곤 했는데 속어법으로 중재 후 교실 이탈 행동을 빈도가 현재 감소했다. 자, 속어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 속어법의 정의를 생각해야 되겠지. 지금까지 바라왔던 강화제 또는 강화 인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주지 않음으로써 행동의 미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게 속어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 자, 그런데 최근 며칠간 교실을 이탈하는 행동의 빈도가 다시 증가하였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속어법 같은 경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기출문제 살펴보시면 속어법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얘네들과 관련된 뭘 물어본다? 얘네들과 관련된 속어 저항, 그리고 속어 폭발, 자발적 회복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 안 보고 바로 알 수 있어. 어차피 그 중에서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한 내용을 보고 저처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 내용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프레임으로 문제를 볼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면 본인의 생각을 쓴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을 써야 돼요. 이때 말하는 정해져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그 형식, 그걸 여러분들이 기출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자 이상한 말을 하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내용이 나오면 특정한 답을 써야 돼.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아는 거 쓰면 안 돼. 물어본 거 써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잖아. 리을에 나타난 현상의 명칭을 써라. 자발적 회복. 끝났잖아요. 늘 물어봤던 거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이거는 어차피 답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재밌는 건 이 1호 계정에서 유치원 교육 과정을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 계정에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라면 어디 쪽 문제라면 여기 1번, 2번 이거 유아교육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는 유아특수교육학 문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특수교육학 문제예요. 근데 1번, 2번은 우리가 정서행동 그리고 지적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소위 말해서 통계를 내면 얘는 의미가 없어져요. 원래 그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해석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가는 5세 발달지체 유아 민규의 어머니와 유아 특수교사 장교사의 상담 내용 일부이고 나는 민규의 사회적 기술 훈련 단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토마스와 체스의 이론에 근거해서 가의 밑줄친 기획에 해당하는 기질 유형의 명칭을 써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잖아. 그쵸? easy, 그리고 difficult, slow to warm up. 근데 어차피 안 보더라도 까다로운 거 쓰는 게 확률이 높아. 자, 그러면 기억 내용을 볼게요. 자, 선생님, 민규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나요? 자기 반, 동그라미 반이라고 많이 좋아해요. 민규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민규가 영화일 때 밤에 자주 깨고 안아줘도 우는 경우가 잦고 밤낮도 자주 바뀌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끝났죠. 예, 그냥 까탈스러운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질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아시겠지만 토마스와 첼스와 관련된 이 기질을 물어봤던 문제는 2013년 추시 문제 때 유, 초, 중 공통 문제로 딱 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거 말고는 초등과 중등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뭘로 물어봤다고? 유아특수에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 수는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학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육학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정서행동에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볼 수는 있다는 거. 자, 욕구 위계 이론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욕구의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민규가 집에 오면 늘 얘기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면 좋겠고 다른 반 친구들이 아닌 동그라미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이하고 싶다고요. 뭐 편하게 얘기하면 관종이고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중등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민규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민규가 자주 화를 내다 보니 친구들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민규가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래 지명법과 또래 평정법으로 동그라미 반 친구들의 사회 관계성을 알아보고 민규에게는 사회적 기술을 지도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여기 리을 표현은 특수교육학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유아특수교육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 자, 또래 지문법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김혜원 선생님 학습장애 책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교도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래 평정법 김동삼 책에 보면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5가지 내용 중에서 평정척도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교도검사 그리고 이 평정척도법을 비교해 가지고 답을 쓰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의 밑줄친 디귿과 비교해서 밑줄친 리을의 특징 한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또래 지문법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또래 평정법의 특징이 뭐냐를 쓸 때 다 정의 또는 개념을 쓰면 됩니다. 근데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뭐에 비해서, 즉 비교 준거가 뭔지가 중요해지겠죠. 비교 준거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또래 지명은 뭐 어떻게 한다고? 우선순위에서 그림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또래 평점 같은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3점에서 5점 척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내용을 비교해서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원래 유아특수교육 내용이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유아특수교육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술훈련, 스킬스트리밍.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유아특수교사, 체교사와 유아교사, 인교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2번 내용을 볼 텐데 2번 또한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6년 유, 초, 중 문제를 좋은 문제, 그리고 나쁜 문제, 이상한 문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유특이 좋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유특이 좋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왜냐? 새로운 내용들을 엄청 타당하게 잘 물어봤어요. 자, 이 내용 볼게요. 위 내용 빼고 여기 선생님 현태가 전에 비해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없어서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현태 의사소통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얘 자발적 의사소통 시도를 하는구나. 해석 가능하죠. 자, 저도 고민해 봤는데 현태와 같이 전반적인 발달이 매우 늦고 구어로 표현하거나 수어, 그린카드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유아에게는 디귿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쓸 거 별로 없어. 근데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태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할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네. 구어를 사용할 수 있어도 구어와 함께 활용한다면 구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AAC 중에서 뭐라고? 보완 대체라고 할 수가 있죠. 보완 대체 의사소통 중에서 보완 의사소통. 자, 우선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슬프다, 화나다. 이거 일반적인 수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그리고 강영현 선생님 중도책에 본다고 하면 이거 손담 그리고 몸짓 언어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처음으로 시험 문제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짓 언어, 손담이 정답이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의사소통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상징적인 걸 쓴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몸짓 언어, 손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을 밑줄치 니은과 비교 쓰라고 하는데 밑줄치 니은을 보시면 그린카드잖아요. 이 그린카드 같은 경우 이거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카드를 맨날 두고 다녀야 돼. 근데 얘는 몸만 있으면 돼. 쉽게 얘기해서 이거 같은 경우 그린카드 도구적 AAC입니다. 손담 비도구적 AAC야. 다르게 얘기하면 도구적 AAC와 비도구적 AAC 이거 비교해서 서술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실제 손담과 관련된 장점을 찾아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일반적인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보겠지? 그 장점을 이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해석한 대로 그린카드가 뭐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그린카드와 비교되는 몸짓 언어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처럼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자꾸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3번. 자, B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 자, B가 여기 있구나. 자, 신발 신기 과제 분석. 신발을 바닥에 놓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답은 행동 연사라고 알 수가 있잖아. 자,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시우에게는 마지막 단계인 7단계에서부터 지도하면서 점차 1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진한 연세. 그리고 후진한 연세가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정답은 강화제 측면에서 자연적 강화를 받는다 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안 읽어도 네, 뻔하죠. 자, 장점을 밑줄치의 릴과 비교해서라. 릴이 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 같은 경우는 크게 하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전진형과 후진형. 그래서 전진형의 하위 유형으로 전체 과제 제시형을 요즘에 많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진형과 후진형에 비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할 게 강화 측면에서 전진형은 맨 마지막 단계가 아니면 다 인위적 강화제를 받죠. 근데 후진형은 늘 자연적 강화제를 받습니다. 그거 늘 쓰는 게 시험 문제였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고 하면 이거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안 떠올려야 돼. 그럼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아교육학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2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줄 친 니은의 확대법을 쓰고, 자, 이건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확대법은 네 가지가 있잖아. 거리, 크기, 각도, 투사. 니은. 공룡을 만나고 싶어라는 글 없는 그림책으로 유아들과 함께 그림을 보며 책놀이를 했다. 동우는 수정된 큰 그림책, 뭔가를 크게 만들었네. 상대적 크기 확대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그렇게 나왔죠. 크기, 거리, 투사, 각도와 관련된 개념과 그리고 얘네들 예시를 늘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고 명칭을 쓰는 게 시험 문제네. 그리고 밑줄 친 디귿에다가는 언어 발달 특징을 쓰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했지만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언어 발달 특징을 쓰라고 하면 이어문식의 특징을 쓰는 게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보지 않더라도 이어문식의 특징이 있잖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잉 확대, 과잉 축소, 그리고 과잉 일반화 이런 것들 전부식 문장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 디귿을 봐야 돼요. 자, 교사는 놀이가 끝나고 이야기 속에 어떤 모양의 문이 있나요? 라고 동우에게 질문했다. 동우는 네모라고 말했다. 교사는 나나가 마지막에 누구를 만났나요? 라고 질문했다. 유아들은 공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우는 그림책에 나온 공룡을 가리키며 공룡이 아니야. 티라노만 공룡이라고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우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예?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룡, 영어로 다이노소어죠. 이 다이노소어는 정확하게 용광류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용광류의 한 종류가 티라노입니다. 얘는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뭐 있잖아. 뭐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뭐 익룡, 그리고 해룡 이런 애들 있잖아. 익룡과 해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FM대로 하면 이거 위험한 문제입니다. 진짜 위험한 문제입니다. FM대로 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어떻게 하고 있다? 공룡 중에 티라노만 공룡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축소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답은 과잉 축소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많이 알면 알수록 안 된다고. 자,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아교육학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7번 문제 얘는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네. 어디서 봤죠? 의사소통장애의 언어 습득 이론에서 봤습니다. 행동주의 스키너 관련된 내용으로 맨드 텍트 나오는 그거. 자, 가에 밑줄 친 비읍에다가는 스키너의 언어 행동 유형을 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교재 그리고 고은 선생님 책을 보시면 5개가 나와 있어요. 맨드 텍트, 그리고 모방, 그리고 오토클리티스, 그리고 언어 자극, 언어 반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는 1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고은 선생님 책에 5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 5가지 기준을 봤을 때 지호의 말을 따라하며 이잖아. 따라하기 때문에 모방입니다.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언어 습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득주의라든지 구성주의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등에서 나온다고 하면 확률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키너의 언어 행동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 이유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 이유는
이거와 이 스키너의 언어 행동 유형과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MT가 되잖아. 환경 중심 언어 중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키너의 언어 행동 유형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내용을 보시면 1980년대 후반에 스키너의 언어 행동 이론과 우발 교수 또는 우영 교수를 합쳐서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처음이야. 그리고 1993년 카이저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전송 전략 플러스 반응적 대화 양식 전략 써가지고 그때부터 뭐라고 한다고?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 중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초기 때문에 얘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한다고 하면 작년에 이성본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응용행동 분석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학지사에서 25년 11월인가 12월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걔는 저기서 안 팔더라. 교보문 그런 데서 안 팔고 학지사에만 팔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보면 네, 여기 스키너의 언어 행동과 관련된 내용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얘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네, 유특에서 보는 내용이고요. 고은 선생님 의사소통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의문의식이 나오지만 알다시피 이거는 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학습장애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유아 교육학 내용이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B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는 지체장애 유아 민수의 진단 장면이고 나는 보조공학 사정 내용 일부이다. 다는 보조공학 도구 사용을 위한 중재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진단법의 장점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거 잘못 쓰면 딱 이렇게 쓰는 사람 엄청 많아. 뭘 써야 되는데? 장점을 써야 돼. 이렇게 쓰면 틀려. 엄마는 줄 아시겠죠? 장점을 써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장점을 써야 돼요. 장점. 자, 진단 방법. 유아 특수교사가 촉진자로 참여하면서 솔직히 이것만 봐도 끝났어요. 보호자 민수가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합학급 교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관찰하며 민수의 현재 발달 수준을 진단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다간초에서 초학 문제 접근을 쓸 수 있는 진단 방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이거는 원형 진단이라 하고 이 원형 진단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 뭐 중복해서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이거 원형 진단이라 쓴 사람들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처럼 벽 표시해야 된다고 이거. 그리고 원형 진단 같은 경우에도 초등에서 요즘 꽤 많이 물어보거든요. 결국에는 뭘 물어볼 거냐면 이거 단계가 있잖아. 원형 진단하는 단계. 단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나의 밑줄친 기획을 고려해서 밑줄친 니은의 수정 방법을 이유와 함께 쓰고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STT 보조공학 사전 모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공학 사전 모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HAT 모델과 딱 두 가지. 일단 우선적으로 두 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상지에 경미한 마비가 있어 작은 물건을 쥐거나 오래 잡고 있는 동작 수행이 어려움. 색칠하기 활동에 흥미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상지가 앞으로 굴곡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떠나서 이것도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뭘 배웠죠? 뇌성마비를 배웠죠. 뇌성마비와 관련해서 마비 부위별 분류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 뇌성마비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엔 저거죠. GMFCS 대근육 운동 체제 이거. 근데 이거 말고도 박은혜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소근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죠. MACS 그거. 그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단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뭐 말인지 알겠죠? 여기 M, A, CS 단계가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이거 물어보겠네 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리고 상지가 앞으로 굴곡돼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자, 니은 높낮이를 조절하는 책상이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와 관련해서 앉기 및 자세 지도 전략에 보면 높낮이 조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학생이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 라고 하면 높여주고, 그리고 신전이 된다 라고 하면 낮춰주고, 그 내용 쓰시면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은 분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같이 나오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것들이 내가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가는 구성요소, 뭐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학생, 환경, 디귿, 도구, 과제. 그래서 과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독립적인 활동 수행 능력 향상. 그래서 독립적으로 색칠하게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구 보면 노테크라고 딱 나오죠. 이거 연속성, 보조 도구의 연속성 측면에서 분류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단권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노테크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3번. 자, 다음에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 이 강화 계획이 나오는 순간 어차피 물어볼 거 뻔합니다. 연속이냐, 그리고 간역이냐. 연속 같은 경우는 언제 한다? 습득 때 간다. 그리고 간헐은 언제 한다? 유지만 할 때 한다. 연속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생긴다. 그래서 간헐을 사용한다. 간헐 같은 경우는 하위 유형이 3가지가 있다. 됐죠? 그거 내용 보면 답 바로 알 수 있을걸? 자,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3번 사용할 때마다 자동차 스티커를 제공한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사용할 때마다이기 때문에 고정이 붙을 거고, 그리고 횟수기 때문에 비율이 붙겠죠. 그러면 어차피 고정 비율을 물어보면 단점을 물을 수밖에 없어. 고정이 붙는 애들 단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얘네들 강화 후 휴지 현상을 늘 얘기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 간격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화 휴지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한점을 고려해서 밑줄 친 미음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의 장점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보더라도 이거는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3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단점을 없애는 게 변동 비율이죠. 그래서 그 변동 비율의 장점을 쓰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있어. 우리 교재와 양면삼책 보시면 얘네들 연속 그리고 고정 비율, 변동 비율, 그리고 고정 간격, 변동 간격 이렇게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그 표. 그 표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얘네들 단점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애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고정 간격 강화가 언급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 또한 다음번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관련 내용들 다 떠올려야 돼,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아 특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 교육학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문제. 자, 다음은 윤서 가족과 상담 후 영아학급 유아특수교사 김교사가 작성한 상담기록 일부이다. 자, 첫 번째, 밑줄친 기획을 고려해서 놀잇감을 제공할 때 놀잇감에 놓여야 할 위치를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윤서 특징,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팔과 다리는 신전되고 왼쪽 팔과 다리는 굴곡되는 반사. 자, 이거는 이름은 누가 보더라도 네, ATNR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거 반사 대신에 자세라고 쓰면 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펜신 자세로 바뀌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뀐다니까. 됐죠? 이거를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TNR, 비대칭성 긴장성 못박사 같은 경우 반사 활성 어떻게 된다고? 목의 좌우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스위치는 어떻게 한다고? 정중앙. 쓰시면 되지. 다음, 그 이유를 써라. 방금 얘기했듯이 목의 좌우 움직 때문에 생긴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낼 거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문제에다가 이거 붙일 거예요. 해부학적 위치. 그러면 이것도 답이 바뀌어요. 어떻게? 정준면에 위치시켜야 된다고 답이 바뀌죠. 이렇게까지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윤서의 특징을 고려해서 밑줄친 니은에 대해 교사가 안내할 식사지도 방법. 이거 같은 경우 이거 초등과 중등은 모릅니다. 왜냐? 이 내용은 유특책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유특책이 제가 알기로는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윤서 가족의 요구. 윤서가 양손을 이용해서 사물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법을 알고 싶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도 고민해야 돼.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정중선에서 네, 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응행동 영역. 윤서의 식사지도 방안을 알고 싶음. 특히 윤서에게 밥을 먹일 때 음식을 데워주는 적절한 위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애들 밥 먹일 때 밥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혀의 가운데 부분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근데 몇몇 경우는 혀 끝이나 어금니에 넣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폐애들 같은 경우 당근, 오이 기가 막히게 걸러내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금니에 넣어줘서 한 번이라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강직성 물기 방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잘못 숟가락을 넣었다가는 이빨이 아장이 나죠. 그래서 늘 물어봤던 게 뭐가 물어봤으니까 얘네들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된 거 쓰라고 물어봤어. 아마 중등과 초특에서는 그렇게 물어봤을 거야. 근데 지금은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유특에 나와 있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먹일 거냐.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혀 앞부분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글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표가 있거든요.
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반사, 뭐 정양 반사라는 이제 빨기 반사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식사지도 방법이 표로 나와요. 유특 체계.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얘 때문에. 최소한 얘는 알아야 돼, 이제. 어차피 이제 딸려 나올 거거든. 강직성, 식기반사, 물기반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 내용도 눈에 띄는 내용이다. 잠깐만요. 이거. 자, 그리고 3번 문제. 텀블 등의 가족 체계 모델에 근거해서 A에 제시된 가족 간 상호작용의 특징을 한 가지를 쓰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 내용이 가족 지원 문제예요. 근데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에 초특에서 딱 한 문제가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중특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실 초등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체계 모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굳이 몰라도 되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가족 구조 이론 같은 경우 입력, 과정, 결과, 변화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과정 같은 경우가 응징력과 적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응징력과 적응력을 쓰는 게 문제다 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2번은 유아교육 문제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유아교육 문제야. 근데 이거 특수교육학에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밑줄친 리을에 해당하는 집단 강화 유형의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집단 강화가 나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집단 강화와 관련된 유형은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린 등이 얘기했던 6가지 유형도 있잖아. 근데 현재 시험 문제는 3가지 유형만 나옵니다. 그 3가지 유형을 먼저 기억하면 되지. 자, 리을 여기 있네. 자, 요즘 민지가 색종이 자르기 놀이를 즐겨하는데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유아들도 그렇고요. 정리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종법이 있을까요? 색종이 자르기 놀이 후에 색종이 조각 5개씩 정리한 유아에게 보석 스티커를 하나씩 주기로 우리 반 전체 애들과 약속을 정하면 어떨까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색종이 조각 5개를 정리한 유아들에게 성공한에게 보석 스티커를 하나씩 준다. 성공한 애들만 주는 거잖아. 이건 우리를 뭐라고 한다? 독립적 집단 강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현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집단 강화 관련해서는 늘 유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단점을 물어보죠. 특히 종속과 상호 의존과 관련해서 단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교사와 박교사는 왜 그러면 이 유아들에게 이 집단 강화를 쓰려고 하느냐? 뭐가 됩니까? 장점을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장점이 저게 들어갑니다.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긍정적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장점으로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무궁무진하다니까. 됐죠? 그리고 최근 유특 문제에서 집단 강화 관련해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습니다. 강화제는 뭐였냐? 이걸 물어봤어요. 강화제는 뭐였냐? 그래서 보석 스티커, 강화제였죠.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 유아교육학 내용이고 3번 문제만 특수교육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의 밑줄친 리을에 해당하는 학습 단계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 준수가 동그라미 모양의 자동차 바퀴를 그리고 싶어 하던데 동그라미 그리기는 성공했나요? 네, 최근 준수가 자유놀이 시간에 동그라미를 많이 그리더니 미술놀이 시간에 동그라미 그리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동그라미 그렸고 집에서도 동그라미 그리기를 성공했어요. 라고 돼 있죠. 이거 소위 말해서 잘난 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때문에 어떤 걸 쓰는 사람이 있냐, 상황에 따른, 장소에 따른 일반화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뭘 물어봤다? 그냥 학습 단계 측면에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 학습 단계는 3개밖에 없어. 또는 4개밖에 없어. 뭐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그러면 일반화 쓰면 돼요.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물어본 거 쓰세요. 아는 거 쓰지 말고.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은 유아 교육학, 그리고 3번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3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 던의 감각체계 모델 유특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초특과 중특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야. 일단 나에 나타난 나 내용 볼게요. 자, 선생님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악기 연주를 하더라고요. 다른 유아들은 실로폰 소리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는 실로폰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미간을 찌푸리고 몸을 움츠리며 시끄러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가 귀를 막거나 실로폰으로부터 멀리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반면에 은호는 실로폰을 세게 치면서 실로폰 가까이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더라고요.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면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평소에도 소리가 날 만한 모든 것을 두드리며 소리를 듣는 모습을 자주 보여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던의 감각 체계 모델이 왜 지금 나오냐. 이 같은 경우 DSM-4 또는 4TR까지만 하더라도 감각과 관련된 특성은 진단 체계, 진단 기준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5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의 4번째 내용에 이 감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감각 체계 모델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계속 나와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각 체계 모델 중요하다. 그러면 감각 체계 모델 같은 경우는 기억할 건 X축, Y축.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은 수동과 적극, 즉 자기 조절 전략을 잘 쓰냐 안 쓰냐.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역치죠. 신경학 역치. 높냐 낮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다? 감각 특성 유형을 쓰라고 했어. 방금 얘기했던 그 자기조절 전략과 신경학기 역치로 총 4가지 유형을 정할 수 있잖아요. 낮은 등록, 감각 민감, 감각 추구, 그리고 감각 회피. 그 중에서 시야와 은어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지. 자, 시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소리 싫어해요. 근데 이 싫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싫어만 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감각 민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은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잖아. 지금 좋아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소리, 즉 감각에 대해서 엄청 찾고, 그리고 이게 왜 찾느냐 하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어차피 1번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2번인데, 자, 자기조적 전략 측면에서 시야와 은호의 감각 처리 특성을 비교해서 쓰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조적 전략, 즉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FM대로 답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시야는 수동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쓰는 반면 은호는 적극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쓴다라고 답을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때는 비교 증거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의 반면 이렇게 써야 채점하기도 편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채점해 보시면 알아요. 뭘 아느냐? 얘 모르네? 아네? 바로 압니다.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간결하게 답을 써요. 모르잖아요? 주절에 조절 씁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보는 순간 모르네. 바로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작년 11월 때 쓴 답을 봐봐. 어떤 거에 가까운지. 주줄이 수줄이 썼냐? 전문 용어를 들어갔냐? 이거를.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됐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전부 유아교육학. 그리고 8번 문제 전부 유아교육학.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작년 유아교육과정, 즉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B를 봤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수교육학 내용만 본다고 하면 새로운 내용, 그리고 괜찮은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유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전에 비해서 유아 교육 내용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 내용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내용도 먼저 나오고.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가 좀 힘듭니다. 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거든. 그래서 문제질이 좀 좋아요, 여기는. 근데 작년 초등 아시죠? 저기 경기래. 인천, 강원도 40점대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나태해졌습니다. 너무 나태해졌어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초특과 중특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됐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특수학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